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벌써 2002년 1월도 지나고 지금 2월 화요일 4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월 20일 날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던 그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쟁점이 그 장남이 장남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여로 인정을 될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차남과 그 작은 며느리죠. 작은 며느리 명의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건물을 매수한 게 아니고 증여를 했네요. 이거를 증여해 줬습니다. 이때 이 작은 며느리한테 증여된 2분의 1 지분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본다면 차남의 상속분에서 며느리한테 증여된 2분의 1 지분만큼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세 번째는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이전 등기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증여를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와 만약에 증여를 본다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장남과 차남 명의로 부동산이 매수됐고 이 차남 명의와 장남 명의로 신축된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남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과 신축된 부동산이 전부 장남한테 매매됐습니다. 이거를 이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뭐 작은 쟁점도 많지만 일단 큰 쟁점은 이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판단이 됐냐면 이 장남 명의로 부동산이 취득된 것이 장남이 이 당시에 24살이었습니다. 장남은 당연히 내가 샀다. 왜? 전소유자로부터 이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취득을 했거든요. 이게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추정력의 비치를 보면 내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거로 기재되어 있으니 내 돈으로 산 거로 추정이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은 이거는 얘가 그 당시에 24살이고 살 능력도 없었고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에 장남 명의로만 소유권 이전을 마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만큼은 그 장남의 상속분에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24살이고 그 당시에 소득도 없었고 장남이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장남 네가 샀다면 자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증여가 맞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차남은 아버님이 며느리 자기의 처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증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되어야 된다. 따라서 내가 받은 것만 내가 받은 2분의 1만 특별수익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차남과 자금 이 며느리 배우자는 같은 혼인 관계에 있고 경제 공동체죠. 경제 공동체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니라면 증여할 이유가 없다. 며느리가 아니면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자금 며느리가 받은 거는 차남이 받은 거와 같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그만큼 그 상속분에서 공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느냐? 처음부터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가 매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다른 상속인들이 증거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었겠죠. 피상속인이 이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죠.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그리고 취등록세 영수증,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된 어머니죠. 며느리, 시어머니,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거를 지시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를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샀다면 등기권리증 당연히 며느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매매계약서를 며느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취등록세 영수증 당연히 며느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피상속인인 시아버님이 사줬기 때문에 시아버님이 이거를 갖고 있다.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증여로 인정을 했습니다. 증여로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과연 이거를 장남이죠.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우의 사례와 건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걸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본다면 그만큼 차남의 상속분에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수익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뭐 위에 2억 비슷하지만 더구나 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 그 이익을 같이 누리고 있다. 완전 덧붙여서 이거는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이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저희 청주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에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주 사건은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잠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아버님이 아파트 32평을 장남 명의로 샀습니다. 장남 명의로 샀다가 그 다음에 42평을 아파트 42평을 장남 명의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 32평 아파트를 장남이 차남한테 매매를 합니다. 차남은 소송에서 이 아파트는 내가 형한테 산 거다, 또는 형이 나한테 증여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장남 입장에서는 등기는 매매지만 나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아버지의 지시가 아니라면 내가 너한테 이거를 줄 이유도 없다 라고 해서 결국 이거를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유사한데, 장남과 차남 명의로 부동산이 매수되고 신축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차남이 장남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남은 차남한테 샀다 그러고, 자기가 원래 명의되는 건 원래 자기 돈으로
매수한 거고 자기 돈으로 신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되냐.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의 주장이 들어갑니다. 차남은 매도인이죠. 예. 매도인입니다. 판정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매매로 되어 있지만 나는 판 적 없다. 돈 매도대금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나한테 야, 네 명의로 돼 있는 거는 형한테 넘겨라 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형한테 매매 형식을 빌려서 넘겨준 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국 이거는 아버님이 피상속인이 증여한 거다. 처음에 장남 명의로 돼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 명의로 됐다가 형한테 넘어간 것도 아버지가 내 명의로 처음에 해놨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형한테 넘기라 해서 넘긴 거에 불과하니까 결국 모든 재산은 장남의 특별 수익으로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이거를 장남의 특별 수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이게 이제 1심 판결이 끝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 재산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었고, 일남, 이남, 일녀, 이녀가 있었습니다. 법정 지분은 3분의 11, 2분의 11, 여기도 2분의 11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뭐 한 54억, 아니다. 이게, 그 정도 됩니다. 그 일남하고, 뭐, 일남, 나머지 지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한 23억. 이거 54억이 아니에요. 요게 1.5니까 한 33억 정도. 33억. 여기가 23억. 이게 원래 법정 지분입니다. 법정 지분액이죠. 원래는 이렇게 이제 분할이 돼야 되는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그 최종입니다. 판결이죠. 54억 정도로 받아갔습니다. 여기는 원래 18% 정도 됐는데, 원래, 여기가 한 이쪽이 43억, 아니다. 장남은 이미 만회받아서 0. 여기도 차남도 0. 그리고, 저희 여기 의뢰인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여기가 43억. 여기가 한 38억 정도? 이 정도 될 겁니다. 훨씬 낮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18%가 아니고 거의 2배에 달하는 한 34%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처음에 이 소송이 시작된 이유가 이미 일남과 이남이 많은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에 협조를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한 어머니 그리고 일녀와 이녀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그 결과 일남과 이남은 어떤 재산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도 증여받지 않은 1.5배의 상속분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증여받은 이녀가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일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일녀가 그 다음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는 것으로 일단 1심 판결이 종결됐습니다. 물론 지금 항소를 해서 다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큰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수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쟁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남과 이남이 자기 명의로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야 될 것이냐. 며느리가 증여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의 문제. 어떤 사건은 그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은 그게 아들의 특별 수익으로 산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최근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며느리가 9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그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받았다 그래서 반드시 아들이 받은 거로 본다라는 거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 사람마다 틀리고 성격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남이 증여를 받았는데 이걸 일남한테 넘겼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이 매매가 아니고 증여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처음에 이남이 증여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또 매수를 만약에 매수한 걸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매매 자체가 증여라는 것을 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얼마나 사건을 잘 파악을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런 걸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체계화시키고 다른 판례를 적용해서 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결정이 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해 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례로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어떻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 그리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